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주말 사이에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는 듯 했는데 밤사이 메르스 속보가 또 변했습니다. 사망자가 2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총 27명이 됐고요. 메르스 확진자는 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172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메르스를 완쾌하고 이겨낸 사람의 숫자, 퇴원한 숫자도 7명이 증가해서 총 50여 명의 퇴원자가 증가를 했다는 속보도 오늘 아침 이 돌직구쇼에서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주말 메르스 확진 3명, 진정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 진정 국면이다라는 조간신문의 진단인데요. 20일에는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고 21일에는 3명에 그치면서 진정세가 지속됐고 오늘 아침도 확진자는 3명 느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동 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3차 확산 위험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해서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메르스 국면, 메르스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일 정상, 한일 수교 50주년 행사에 교차 참석을 한다라는 깜짝 기사도 실렸는데요.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한일 양국 각각에서 열리는 상대국의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키로 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 행사에 교차 참석한 형식을 두고 이거 간접 정상회담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 각각의 대사관의 행사에 참석해서 두 분은 만나지 않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1면인데요. 성완종 로비 정황, 소환 통보. 검찰이 누구에게 소환을 통보했을까요? 김한길 의원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 소환 조사에 나선 건 김한길 의원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전달받았다라는 증거는 검찰이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 1면에 실린 1면 사진입니다. 메르스도 문제인데 사실은요, 가뭄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른 논에 박근혜 대통령이 물을 뿌리는 장면이 오늘 경향신문 1면 사진입니다. 제가 비를 몰고 다녔으면 좋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대통령 가는 데마다 봄비 내리면, 여름비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문제가 가뭄이에요. 대통령이 이 논에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나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우제를 지내하나 농민들의 심정은 이럴 겁니다. 비가 내려도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상황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른 장마 소식이 있긴 한데 이 장마 전선이 수도권까지는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중부지방의 가뭄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신경숙 작가 표절 논란, 본인 해명이 먼저다.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경숙 작가가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해명이든 부인이든 본인이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경숙은 왜 입을 다물고 있을지 잠시 후 전달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김정은의 가슴을 보면요, 2장의 사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있다 없으니까 뭔가 허전한 이 무엇. 이 무엇은 과연 무엇일까요? 있다 없는 것.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심각한 가뭄 상황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논바닥을 찾아서 물을 줬습니다. 비라도 몰고 다녔습니다. 이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급수 호스를 직접 잡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말라버린 논에 물을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가뭄의 최대 피해지인 강화도를 찾았습니다. 급수 지원 활동에 나선 군 장병과 소방대원, 그리고 피해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려울 땐 이렇게 한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막 용기를 줘가면서 하면은 또 힘이 생깁니다. 예. 네, 대통령님이 오셔서 아주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단비도 내렸잖아요. 네. 제가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강화도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41%에 그치면서 저수지 31곳의 평균 저수율이 3%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논 451헥타르의 물이 말랐고 58헥타르에서 벼가 고사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항상 이렇게 그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어떤 저수 시설을 좀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저수지 준설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고 가뭄으로 채소류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강수량이요, 평년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강화도의 경우는 322헥타르 논에 모내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58헥타르 논에 심은 벼는 그나마 모두 다 말라 죽었습니다. 고사했습니다. 그리고 흥왕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인근 180헥타르 농지에 물을 공급했지만 저수지가 말라서요, 저수율이 2%까지 떨어지면서 물 그릇을 넓히기 위한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국민들과 언론들이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취해 있을 동안 사실은 농민들은요,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 소식에 정말로 울상이었는데 대통령이 어제 저렇게 가뭄 현장을 찾아서 소방호수 긴급 논에 물대기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논에 물을 대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제가 비라도 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니까 농민들 환호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상황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서에 쓰게 된다면 가뭄의 역병이죠. 가뭄 플러스 역병이다. 그런 그러네요. 상황인데 옛날 같으면은 이제 임금이 상투를 풀고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은 사실 가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력이 예. 없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워낙에 심각했는데 약간 고비를 좀 넘겼고 또 황교안 총리가 지명이 되면서 메르스에 대해서 총리를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이제는 가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홍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안녕한 전 의원, 네. 메르스 현장에 대통령이 좀 늦게 가는 것 아니냐, 좀 늦은 행보에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가뭄 현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분위기예요. 어때요? 네, 뭐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저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게 좋고요. 이제 다행히 이번 주에 장마가 남부지방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한시름 놓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강화도 서해안의 섬들, 특히 이제 강원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시민들이 가뭄을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한강에 물이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4대강 사업하면서 본류 중심으로 이 물이 차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 대다수 국민들은 사실 이걸 못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실제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엄청난 가뭄입니다. 올해가 지금 뭐 과학자들 이야기로는 우리나라의 가뭄이 36년 만에 한 번, 또 124년 만에 한 번씩 온답니다. 그 두 주기가 겹치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장마가 되더라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런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현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처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약간 대통령한테 딴지 걸기를 좀 한다면, 뭐 야당은 말이야, 뭐 일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일하면 좀 그 칭찬 좀 해주지 뭘 또 그러냐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공감 능력과 관련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요? 어제 SNS상에서는 대통령이 이 물대포 쏘듯이 이렇게 직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다 넘어뜨리겠다. 저렇게 뭐 그러니까 논다 망가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본 거는 대통령이 저렇게 뭐 대구 이렇게 쏘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얀 운동화인지를 신고 가셨더라고요. 운동화인지 뭐 구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얀 신발 신고 가셨는데 저게 나오신 농민들은 또 장화에 진흙 묻은 장화예요.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도 농촌 일손을 도구로 많이 나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그때마다 아예 그냥 그 진흙구덩이, 논구덩이에 들어가서요, 모내기를 하고 진흙 묻은 손으로 막걸리를 농민들하고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그 당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움직이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소통하고 민심을 이렇게 달래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어제 물론 전시행정이죠. 제가 전시행정 뭐라고 그러지는 않죠. 근데 그런 과정에도 장화를 좀 신고 간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안 그래도 좀 메르스 때문에 불만 많은 민심에서 와가라고 하는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뭐 장화를 신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이 워낙 없으니까 메말라서 장화를 신고 가도 좀 장화에 그래도 영향은 하얀 없을 것 운동화나 같아요. 예. 하얀 구두를 신고 가는 건 우습죠. 예. 미국도요, 이 가뭄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가뭄 현장을 찾은 것과 대비되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가뭄 때 물이 많이 드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서 내홍입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오바마 대통령은 왜 또 이때 골프를 쳤대요? 글쎄요. 이제 미국서는 대통령의 그 휴가, 예. 사생활에서는 무슨 뭐 성적인 걸 제외하고 그래도 휴가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 언론 지적할 정도로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캘리포니아가요. 미국은 대륙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캘리포니아가 167년 만에 최대 가뭄이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뭄인데 그 캘리포니아에 고교 동창생들과 같이 가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열받게 생겼죠. 특히 이제 골프장이라는 곳은 물을 굉장히 필요로 한 곳입니다. 저렇게 푸른색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 계속 뿌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골프장에서 주민들은 정말 미국 집들은 잔디가 있습니다. 잔디를 물 못 뿌릴 때 다 밀어버린답니다. 주택마다. 그런 상황인데 저런 물이 많이 드는 골프장에서 그것도 캘리포니아에서 167년 만에 가뭄이 오는 캘리포니아에서 골프를 쳤다 해서 미국 언론마저 지금 아주 공격을 하고 있어서 오바마가 지금 미국 언론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예. 눈총을 사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심각하니까 각 가정에 공급하는 수돗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이례적으로 내려졌는데 거기서 골프를 쳤다. 정 의원님, 골프는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거 잘못 치면 한 방에 훅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박 대통령은 골프를 아예 안 치시니까 저런 일이 없는데 사실은 이런 그 어떤 국난 상황에서는 그 어떤 최고 지도자의 어떤 행보나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죠. 예.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가뭄 극복 현장에 나가서 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늘 칭찬하던 오바마가 웬 이상한 정무 감각을 보이면서 평소와 답지 않게 그 예. 가뭄 지역에서 했는데 사실은 올해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가 엘니뇨 현상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엘니뇨 현상이 이제 태평양 측의 수온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 높은 수온이 동쪽으로 밀고 가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뭄이 나타나고 중남미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타나고 해서 앞으로 또 미국의 가뭄이 심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서부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에 지중해성 기후니까 온난 다습이거든요. 겨울에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비가 거의 안 오고 그다음에 그 겨울에 눈도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양국이 다 가뭄 때문에 올해 큰 리더십에 문제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예, 이 오바마가 이게 올해 임기가 실질적으로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제대 말년이라서 이제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좀 지나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좀 군기 빠진 거군요. 네. 한국도 미국도 이 가뭄이 걱정인데 이번 주에 이 메마른 땅을 푹 적셔줄 그런 정말로 금비 같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뭄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오늘도 이 주말 사이 메르스가 진정세에 접어들었긴 했지만 간밤에 메르스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가 메르스로 인해서 2명이 증가해서 총 27명이 됐고요. 그리고 메르스 확진자는 3명이 증가해서 172명이 됐습니다. 지난주 증가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메르스로 인한 퇴원 환자는 총 7명이 간밤에 늘어서 50명이 메르스를 이겨낸 사람들로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메르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한의사협회 협회장을 역임하신 노원규 전 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 확인하시죠. 메르스, 큰 불은 잡혔다. 이르면 7월 말이면 메르스 끝난다. 이런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의원님. 오늘 메르스 확진자 3명, 사망자 2명 늘었습니다. 큰 불 잡힌 건 맞습니까? 주말만 해도 잡혔구나 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주말에 안 나왔고 어제 3명이 나온 데 의해서 오늘 3명이 나서 역시 큰 대세는 잡혔지만 잠부름 좀 남은 것이 아니냐. 잠부름 남았다. 것이 아니냐. 지금도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1명씩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이 잠불 정리만 잘 하면은 그래도 이달 말을 계기로 해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노원규 회장님. 네. 사망자 2명, 확진자 3명. 네. 큰 불은 잡히고 잔불은 남았다. 이렇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메르스 한풀 꺾인 건 맞는 건가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 이제 저희가 하루에 확진자가 20명 넘게 쏟아져 나올 때가 이제 삼성서울병원 중심으로 나왔었죠. 한 명의 그렇죠. 슈퍼 전파자가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에 노출되면서 한 2박 3일 동안 많은 분들을 감염시켜서 예. 이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때보다 지금 한풀 꺾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제 잠재적 감염의 위험성은 더 지금 많아졌죠. 더 많아졌다. 네, 많이 퍼져 있죠, 그런 위험성이. 예. 그래서 이제 잔불이 남아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뭐 적절한 표현인데 문제는 이제 그 잔불을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느냐, 예. 그렇지 않은 곳에도 또 불씨가 남아 있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단기간에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낙관하기는 좀 매우 방심해서는 안 된다. 네, 대표적인 예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투석실에서 투석실을 이용했던 메르스 확진 환자의 경우도 네. 잠재적인 위험군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발생한 3명의 환자가 각각 이제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대청병원에서 예.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미 저희가 알고 있던 병원이고 새로운 기관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좀 다행스러운 소식인데 하지만 지금 여전히 그 아산충무병원이라든지 예. 아산충무병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긴장을 시켰던 것이 한 명의 의료진의 확진자가 나왔고 또 5명한테서 1차 양성이 나왔거든요. 다행히도 2차 검사에서 이제 음성이 나와서 지금 마음을 좀 놓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 아니고 또 강동 경희대병원 또 부산에 이제 좋은 강암병원 이런 그 언제든지 폭탄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이 될 수 있는 병원들이 좀 아직 네.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 경희대 병원이 배승희 변호사님, 네. 이 투석실에 대량 감염이 야기된다라고 우려돼서 폐쇄됐던 그 병원이죠. 네, 그렇죠. 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 병원 투석실 중심으로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병원을 폐쇄한 강동 경희대 병원에서도 투석실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가 복병이고 이 잠재되고 있다, 뭐 종식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는 저번 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금요일이나 뭐 목요일쯤 되면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제는 예. 종식될 거다. 이제는 종식될 거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종식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잠재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137번 환자가 서울대 입구역과 교대역, 일원역 등에서 이게 지하철을 타고 갔다는 말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기를 뭐 확인한 결과 없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격리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직까지 종식이란 말을 쓰기는 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도대체 메르스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 후 24일까지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메르스는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말, 8월 중순, 아니면 8월 말 혹은 9월 언제까지 메르스가 계속될 것인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출력물이 있는데 확인하시죠. 자, 병원별로 이 메르스 사태를 진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먼저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요, 최대 잠복기가 169번째 환자로 인해서 7월 2일입니다. 만약에 7월 2일까지 환자가 발생하고 그 뒤로 발생되지 않는다면 7월 2일에서 플러스 20여일, 7월 말이면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는 모두 종식되는 거다. 강동 경희대병원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발생했던 환자로 비춰봤을 때 최대 잠복기는 2월 30일까지다. 그러니까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더 이상의 메르스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7월 중순까지는 끝나는 것이다. 건국대병원의 마지막 환자의 최대 잠복기 6월 20일, 을지대 6월 22일, 서울 양천 메디힐 6월 22일, 아산 충무병원이 좀 늦습니다. 7월 1일. 마지막 환자가 7월 1일이었다. 최대 잠복기가. 그리고 대전 건영대 마지막 환자의 최대 잠복기는 6월 25일. 부산 좋은 강암병원 역시 잠복기. 그러니까 노출자의 증상 발현이 가능한 시기가 최대 6월 26일까지다. 자, 노한규 회장님. 네. 그렇다면 7월 중순에서 7월 말이면 물론 전제는 더 이상의 메르스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지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조심스러운 예측은 가능하죠.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낙관하기 어렵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3차 감염 환자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벌써 4차 감염자가 많이 나왔어요. 13분, 최소 13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13분 이상 나왔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된 환자, 대청병원의 환자 중에 지금 이 간병인이 감염되셨는데
이분이 담당하시던 분이 만약에 16번 환자가 아니고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분이라면 예. 이분은 또 이제 5차 감염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다수의 4차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5차 감염자도 이제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꼭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어제 뭐 이렇게 하루에 몇 명씩 확진자 나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열흘에서 2주 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 도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 지금 전체적 상황을 저희가 항상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감염자로 확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잠재적 감염자가 많았는지 예. 그것을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은 의료진 감염이 최근에 와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의료진 감염 중에 환자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감염된 분들도 좀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메르스 바이러스는 병원 바깥에서는 공기 감염 되지 않지만 병원 안에서는 공기 감염이 된다고 간주하고 저희가 대처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그 병원 내 공기 감염의 가능성을 좀 간과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낮은 단계의 방역복을 착용한다든지 혹은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의료진 감염이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조속하게 전체 의료진 사이에 좀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복병은 의료진의 이 대량 감염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료진의 감염만 막으면 조심스럽지만 7월 중에서 7월 말까지면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까. 물론 조심스럽게 저희가 전망을 해봤는데 이 가운데 박윤희 대변인, 네. 위독한 환자 중에서 에크모라는 장치가 벌써 환자 2명의 목숨을 건졌다. 메르스 확진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에크모는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소개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했어요. 예. 여러 번 했고요. 처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제 35번째 환자. 예, 의사. 의사. 삼성서울병원의 의사가 상태가 안 좋다. 에크모 치료를 한다. 그게 뭐냐? 예. 아당창창해서 다들 막 그거 보도하고 그랬어요. 내용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환자의 몸에서 폐가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폐렴이 심해져서. 그래서 산소가 제대로 이제 피에 녹아들지 못하니까 혈액을 밖으로 꺼내서 예. 산소를 주입해서 이렇게 다시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야말로 인공폐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에크모 치료가 이걸 하면 상당히 환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고 그건 사우디에서도 그랬다라고 예. 하는 게 오늘 아침 보도고요. 오늘 아침에 여러 군데에서 이 보도 한꺼번에 딱 나갔던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에크모 치료로 인해서 다시 소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두 번째 에크모 치료자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평택경찰관이에요. 평택경찰관.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왜 이러냐. 큰일 났다. 예. 다들 걱정을 했는데 삼성병원의 의사는 아직도 그 치료 중에 있고요. 에크모 장치를 예, 쓰고 있군요. 예, 그리고 평택의 경찰관은 에크모 장치를 떼어냈습니다. 떼어냈어요. 상태가 좋아진 거죠. 다행이네요. 예. 평택경찰관은 에크모 장치를 떼어냈다는 건 정 의원님, 평택경찰관의 경우 에크모 장치가 없더라도 폐가 스스로 제 역할을 한다. 자가호흡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다행이네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노한규 전 회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에크모 장치라는 것도 뭐 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래 단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떼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들립니다. 에크모 장치, 노 회장님. 네. 정말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인공호흡기는 폐 기능을 도와주는 겁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에크모는 폐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이 에크모는 아주 지금 특히 메르스로 인해서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를 치료하는데 아주 절대적인데 지금 의사들이 이 에크모 치료에 대해서 아주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크모가 환자를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절대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에크모를 장치를 달았을 때 환자가 살 수 있는 확률이 한 30에서 50%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환자가 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에크모 비용을 병원에 지불하고 환자가 살지 못하면 지불을 안 하고 예. 병원이 이제 그 손실을 떠안아야 되죠.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서 포탄을 쐈는데 총알을 쐈는데 적군이 죽지 않으면 그 총알을 포탄 값을 군인에게 물어내라고 하는 것과 그런 경우네요. 네,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정부가 메르스 환자에 관해서는 에크모 비용을 주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는데
메르스 비용 환자뿐만 아니고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이런 의료 처치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환자를 못 살리면 돈 안 준다 이러면 안 됩니다. 또 환자한테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굉장히 그렇군요. 불합리한 부분이 이 메르스 많습니다. 사태의 끝이 대규모 소송전과 함께 의료보험 개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시민의식에 부족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141번 환자 같은 경우도 신라 호텔이 소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소송전과 함께 지금 이런 우리 노한규 그 의사협회장이 말씀하신 그 불합리한 건강보험에 대한 예. 개정 방안도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큰 불은 잡았고 이제 잔불만 남았습니다. 큰 불 잘 잡았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잔불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잔불까지 모조리 다 잡힐 때까지 여러분들도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정리돼가는 요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교체설 이야기가 솔솔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최경환 장관을 교체하려는 의도, 과연 그 심중은 무엇일까? 박용진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네. 정말 바뀌어요?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예. 뭐냐면 일단 여당 내부 얘기인데요. 친박계를 이렇게 진두지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누군가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윤상현, 이정현은 좀 아니고. 그렇고 그래서 예. 최경환 부총리 다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당내 요구가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메르스 사태가 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7월 말쯤에 좀 종식될 것 같다라고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민심 수습책으로 민심수습책. 부총리를 좀 바꾸자라는 게 있습니다. 개각카드군요. 네, 예, 개각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또 반드시 또 옷을 벗으셔야 되느냐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요. 본인은 계속 하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부분 개각을 통해서 민심을 좀 수습해보자 이런 이제 카드가 생길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총리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총리 대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총리가 섰으니까 대행할 것도 없죠.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는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약간 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분 교체한다고 민심이 수습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경제총사령관으로 딱 임명되면서 예. 이야기했던 초이노믹스 뭔가 우리 경제 새로운 활력을 줄 것처럼 그랬는데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있거든요. 초이노믹스는 어디 가고 본인은 이제 브랜드만 이렇게 좀 높아졌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여튼 지금 상황은 7말 8초쯤에 교체되지 않겠냐. 문영표 장관과 함께. 그 부분이 재밌는데 이런 부분은 또 안영환 의원에게 바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국회 내에 이른바 친박 내에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로 나가 있는 원조 친박을 불러들인다. 이 발상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석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 사실 이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인명권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분석도 정치권에서는 이제 여유쯤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최경환 부총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년 총선에 나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사실. 그런데 현재 공직자들은 총선이 4월 13일 이전 3개월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1월 13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올 연말쯤에나 사표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분위기를 좀 쇄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 개각 수요가 발생을 한 거죠. 문영표 장관은 어찌 됐든지 간에 옷을 벗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말, 8월 말 이것도 지금 오늘 다른 신문에서는 보도가 안 나오는데 경향신문만이 지금 보도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이 약간의 주말에 기획기사가 없다 보니까 기획기사형 그런 기사가 좀 보여요, 솔직히. 예. 정치부 기자들이요, 주말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짜면서 데스크가 야, 하나 써봐 하니까. 방송 기자에.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 해서 한번 써본 그런 기사 같아요. 예. 근데 저 말이 완전 또 틀리지는 않은 게 네. 기본적으로 최경환 국무총리가 작년 7월 17일인가 18일인가 취임을 했어요.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대한민국은 불행한 이야기지만 장관이 1년 임기를 넘기면은 대충 할 만큼 했다. 이게 예. 참 불행한 얘기지만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또 정부에서도 1년 넘겼다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추경이 문제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추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추경 편성을 하고 있고 들어갔거든요. 예. 추경 편성이 7월 말쯤 되면 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총리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이야기가 총리가 경제부총리 할 수 있는 게 다 했다. 다음에 예산안, 그다음에 추경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그 정도 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면 굳이 정부에서 할 이유가 있겠냐. 특히 이제 또 하나는 국회
올 연말에 있는 예.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새로운 장관에게 넘겨주는 것이 또 새로운 장관이 내년까지 일을 연속해서 하려면은 그게 낫지 않겠냐. 그런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이때쯤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상된 그런 추측성 그런 기획 기사였습니다. 전직 방송 기자라 이 경향신문의 데스크의 분위기까지 전망해 주셨는데 공격하려는 자와 수비하려는 자 두 분의 이 첨예한 논리의 격돌 장면을 여러분은 매일 아침 돌직구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총선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야당에서도요.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이 총선의 공천판을 설계할 사무총장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 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무총장 인선에 여야 모두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촉각을.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신사동 그 사람의 첫 번째 인물도 이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은요.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인데 문재인 대표에게 문 대표 이거 당 깨자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아니 이 당 깨자는 말 이거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밤이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사무총장의 인선을 논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이 문 대표가 최재성 의원, 삼선 의원인데 경기 남양주 갑 의원입니다. 친노죠? 네, 사무총장 임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바깥으로 소리가 날 정도로 고성을 지르면서 이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나오고 뭐 좀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당을 깨자는 거냐? 당 결정에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총장 인선을 다른 사람으로 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친노와 비노 간에 결국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건데 이 사무총장 자리가 사실은 당내에서 조직과 재정을 총괄하는데 내년에는 또 총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친노와 비노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거 당 깨자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노 진영에서는 이거 공천 물갈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새누리당 전에 이런 당이 있었어요. 친박연대. 예. 근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좀 당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친노당, 비노당. 예. 이 당이란 게 하나의 생각을 갖고 같이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의 당이 되고 그것이 또 연결이 돼서 국민들에게 좋은 예. 결과를 받는 건데 이 당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친노, 비노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당을 나눠서 친노는 친노끼리, 비노는 비노끼리 당을 만들고 그 친노가 국민한테 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예. 비노도 국민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좀 공무원으로서 예. 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 하나로 여야를 둘 다 비판을 해버렸는데 박유진 대변인. 네. 친박연대처럼 이럴 거면 친노연대, 비노연대는 안 오라. 다소 과격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이런 의견도 많거든요. 야당 지지자들 중에서. 그런데 뭐 친박연대는 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비박연대라는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다 차기 대통령 후보 강력한 사람 이런 사람 중심으로 보통 정치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죠. 한국 정치의 비극이죠. 왜냐하면 뜻을 같이 하고 노선, 철학, 비전 이걸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렇지 않고 친박이네, 비박이네, 친노네, 비노네 이렇게 예. 정치를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거냐 말 거냐인데 최고위원회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네요. 전환했어요. 예, 아침 9시에 갑자기 관심이 연락이 많으니까.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 별로 관심 없는 9시 반에 메르스 관련한 특별 성명을 발표하겠다. 이거는 이제 공지가 됐고요. 9시에 할 줄 알았던 사무총장 및 정무직 인선은 어떻게 예.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고요. 그동안은 당대표가 결정하고 이거를 협의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예. 당원당규가 바뀌어서 협의가 아니라 의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누군가가 반대를 하면 표결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인선을 관련해서 표결로 간다? 이것처럼 그야말로 당 깨자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되게 조심조심해서 지금 한 열흘 정도를 이렇게 뒤로 미루고 온 거거든요.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문재인 대표와 예.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대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못 봐가지고 네. 이거 정말 당 깨자는 겁니까? 하고 딱 두드려 나온 건지 당 깨자는 거죠? 하고 나온 건지 예. 그러니까 뭐 나는 반대를 하지만 알아서 처리하세요 인 건지 절대 반대할 수 없다. 난 절대 찬성할 수 없다. 나는 내 자리 건지겠다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은 그럴 수 있지만 원내대표가 당내 인생 문제 가지고 자리를 내놓거나 던지거나 이러기는 없었던 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 돌직구에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여당도 문제지만
문재인 대표도 골치 아플 것이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치학 용어에 캐릭터 리스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정치인, 특정 개인의 캐릭터 때문에 리스크,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그 캐릭터 리스크 때문에 문재인 대표 굉장히 힘들 것이다 예. 했는데 역시나 유승민 원내대표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 관련 협상 때문에 공무원 연금 협상. 그런데 이제 아마 문재인 대표도 앞으로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우리 배승희 그 변호사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전 친노 비노의 부분이 굉장히 극이 커요. 간극이. 과거에 새누리당, 과거에 한나라당에서 친박연대, 비박연대는 사실 친박연대 정당도 아닙니다. 특정인을 모여서 했던 건 정당이 말할 수도 없고 결국은 합쳤습니다. 왜? 이념적 지향성 같기 때문에. 예. 단지 그때는 공청 탈락한 사람들은 모임이었을 뿐이죠. 일본식으로 그냥 구락구일 뿐입니다. 그룹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합쳤습니다. 그러나 그 간격과는 차원이 다르게 친박과 비박은 뭐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는 이념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친노는 굉장히 과격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에 대해서 서로 정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 때문에 봉합에 나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수도권에서 결국은 우리의 이름은 전피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야당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야당은 기본적으로 제가 과거에서 이야기했지만 리더십도 없지만 팔로우십도 없습니다.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번 기회에 야당이 확실히 이념 성향을 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닐까.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두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낫다고 당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찢어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보고 따르겠습니까? 저는 별로 공감 안 되고 아까 얘기하셨던 캐릭터 리스크 늘 사석에서 하실 때 이종걸도 걱정이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도 걱정이라 하시는데 오늘 고생일이 딱 빼놓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 때문에 걱정 많고 고생하시는 박근혜 대통령 참 애 많이 쓰십니다. 여기서 지지 않고 또 한마디. 이상입니다. 청유님. 야당이요. 고비고비마다 친노비노 갈등으로 결국은 귀결됩니다. 내년 공천 선거, 내년 총선 선거를 준비하면서 결국 공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무총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공천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의원이 짚고 있는 그 자리에 문재인 대표가 친노의 상징인 최재선 사무총장을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 박차고 나간 거예요. 저는 뭐 이종걸 대표가 뭐 캐릭터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는 상당히 이종걸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비노의 수장이건 뭐 아니건 간에 공천판을 흔들 사람을 갖다가 친노가 분명한 사람을 갖다가 한다. 그건 가만히 아니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친노 비노를 극복하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걸 봉합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가 친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언론이 친노가 죽어야지 친노가 산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작업을 할 때 저라면 친노 그룹에서 안 쓸 것 같아요, 사무총장. 정승희 의원이 문재인 대표라면 안 쓴다, 친노. 안 쓰고 좀 통합적이고 상징적인 이걸 끌어갈 수 있는 인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반발을 쓰면서 친노의 최재성 의원을 한다 그러면 저 같아도 반발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최재성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친노와 비노가 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견이 수렴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오늘의 중요한 뉴스, 모든 조간 신문이 일면에 싣고 있는 정말 중요한 뉴스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직구 신문입니다. 깜짝 뉴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겠는데 한일 정상이 양국 수교 50년 행사에 교차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양국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측은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을 두고 한국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 기념식에 참석할지 미지수여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역시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어제 오후 교차 참석이 극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행사는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립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 직전 누카가 후쿠시로 이란의원연맹 회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낭독할 도쿄 행사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성악가 조수미 씨와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인 니시모토 씨는 도쿄에서 열리는 기념 갈라 콘서트에서 특별 공연을 열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자, 올해가 한일 수교 50주년 행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원래 각국 정상들은 이 양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 않기로 되어 있다가 막판에 대승적 결단을 지금 둘이 내린 것인데, 그런데 이 대승적 결단에 앞서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서 과자를 뭐 하나 선물 받았다는데요. 안용환 의원님, 네. 윤병세 과자는 또 뭐예요? 윤병세 장관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위해 일본 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일본 공항에 도착하니까 굉장히 환대를 받았어요. 예. 그 환대 내용 중에 하나가 윤병세 장관이 좋아하는 일본식 과자가 있답니다. 그 과자에다가 윤병세란 이름을 새겨서 선물 줬다는 거예요. 윤병세 장관이 그 과자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 뭐 알았겠죠. 예. 산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건 환대죠.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지금 한일 관계 복원에 그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또 오늘 양국 정상이 상대 국가의 대사관을 방문한다. 그런데 맨 처음에 한 달 전쯤에 이런 이야기 기사에 잠시 나왔어요. 예.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또 부인한 식으로 비공개적으로 부인한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들어갔으면 그래서 뭐 장관급 정도가 갈 것이다. 상대방의 그 대사관의 그 행사에. 그런데 전격적으로 양국 정상이 양국의 행사에 간다는 식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깜짝 놀랄 뉴스예요. 굉장히 깜짝 놀란 뉴스죠. 예. 지금 한일 관계가 지난번 MB 정권 말기부터 굉장히 악화됐어요. MB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고 천황 사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냉각기를 거치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더욱더 냉각기를 거치고 있는데 이제는 양국이 이제는 좀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 하에서 지금 물밑 회담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006년에 수교 40주년 행사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한국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서 서로 덕담을 나눈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년 동양에서는 5자를 꺾어지는 해라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꺾어진 해다 이렇게. 예. 100년, 50년.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큰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걸 포기하지 않았느냐 했었지만 결국은 대통령 방문함으로써 이제 분위기를 살리겠다. 그래서 예. 지금 연내 정상회담 기대가 높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한일 간의 정상에 만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죄송합니다만 하세요. 좀 굉장히 뚱상한 모습. 그러니까 아베가 국회의장에서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은 기분 나쁘하는 정말 기분 상한 연인. 예. 남자에게 그걸 표현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좀 통이 크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비판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쪽에서 사실 크게 정상회담 하자 식으로 크게 통 큰 모습이 일본은 섬나라라고 우리가 좀 안아줘야 된답니다. 예. 우리는 대륙을 지배했던 그런 국가 아닙니까? 한때나마 그렇죠. 만주를 파는 그런 다음에 섬나라 사람들 좀 안고 가는 그런 대국적인 모습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피해의식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본도 우월의식을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9월 중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때 한일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기사들이 오늘 모든 신문에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열리는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문을 해서 양국의 50주년 수교 행사를 축하하고 양국 간의 관계를 좀 정상화하자라는 의미의 행사를 가지는 건데 정성희 위원님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이 참 잘 살고 또 1인당 GDP도 우리보다 높고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다. 섬나라를 포용하자. 안 의원이 하신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동아일보가 했는데 사실 일본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무시하죠. 예. 국력과 국민 수준과 좀 무관하게 하는데 사실은 국력 앞서 있고요. 대외의 어떤 국제사회 기여도 일본이 분명히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양국의 그 정상들이 참석하는 것도 원래는 대독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결정됐거든요. 예. 이제 한일 관계라는 것은 둘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바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예.
바닥으로 이제 굉장히 바닥이 다져져 있고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이제 한일 수교 50주년 정상화와 함께 또 올해 어쩌면 성사될지 모르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예. 근데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이제 걸고 있는 것이 위안부 문제인데요. 그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얘기했지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일 그 실무진이 상당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막판의 변수는 있지만 위안부 문제에 있어 어떤 특별한 어떤 출구가 전략이 마련이 되면은 뭐 한일 정상회담도 못할 것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저는 뭐 우리가 대륙을 지배했던 국가로서 한번 일본 통 크게 끌어안아보자 이런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일본과의 관계를 조금은 좀 다르게 전환시켜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요. 지금까지 일본하고도 안 친하고 남북 간의 교류도 엉망이었던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50년 전에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데요. 그 분위기를 누가 등을 떠밀었느냐면 미국이었습니다. 예. 미국이 소련을 봉쇄해야 되는데, 소련의 남하를 봉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역에서의 어떤 대장으로서 일본을 키우려고 하고, 거기에 한국이 좀 이렇게 발맞춰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네. 상당히 등을 떠밀었고 압박을 가했거든요. 쿠데타로 뭐 별로 이렇게 국민적 신뢰가 없는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금의 사학자들의 분석이에요. 예. 지금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팽창하는 중국에 대한 봉쇄로 이쪽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군사 기술도 새로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은 일본 중심으로 군사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도 등 떠밀려서 가느냐 50년 전처럼 그러지 말고요. 저는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광폭 행보를 하면서 예. 일본도 잡고 북한도 잡고 중국도 잡아가면서 어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군사 전략, 동북아 전략 이런 걸 짜서 가기를 좀 바래요. 등 떠밀려서 하지 말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국 정상이 간접 정상회담이다라는 별명의 이 교차 방문을 하는데 과연 한일 정상회담까지 그 물꼬가 이어질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교를 풀어야 할 나라 일본뿐 아니라 또 있습니다. 저 골칫덩어리 북한을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북한을 알아야 우리가 100점 100승할 수 있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만나보시죠. 북한 누굴까요? 신사동 그 사람. 자, 김정은인데요. 오늘은 김정은이 주인공이 아니라 김정은 가슴팍에 달린 무언가 있다 없으니까 곽정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산물 가공 공장을 시찰한 김정은. 흰색 반팔 와이셔츠 위로 김일성, 김정일 얼굴이 새겨진 붉은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15일 함대함 미사일 훈련을 참관할 때의 모습입니다. 같은 와이셔츠를 입었지만 가슴에 달려 있어야 할 배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달 18일 고사포병 사격 경기를 참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들어 현재 제도와 기념사진 촬영 등 11차례 행사 중 절반이 넘는 6번이나 행사에서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빨간색 바탕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얼굴이 새겨진 이 배지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의 핵심으로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와 고위 간부는 물론 일반 주민까지 일상적으로 달고 다닙니다. 김정은이 그간 백두혈통을 강조하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 4년차를 맞아 김일성, 김정일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가 열렸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어떤 충성, 거기에 기반해서 김정은한테 그 후계자인 김정은에 충성해야 된다는 논리에서 현대 수령들에 기대지 않고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우상화 수단이었던 김일성, 김정은 배지를 가슴팍에서 떼어놓은 김정은. 일각에선 김정은 배지가 곧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김정은 가슴팍에 있다가 없던 것은 바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배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배지를 달고 있는 이 사진은요, 지난 2일 원산 육아원을 방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배지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사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뒤에 나와서 할아버지, 아버지 없으면은 나는 홀로 못 쓴다. 라는 것을 반영하듯이 이런 배지를 가슴팍에 김정은이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의무였죠, 사실은. 그런데 지난 6일에 8.10 군부대 평양생물기술원을 방문했을 때는요, 딴 사람들 다 배지 달고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여기 보시오. 남조선 언론 보시라고. 나는 더 이상 배지를 안 단다. 과실하면서 배지를 안 달았는데 사실 전직 방송 기자 때부터 북한 전문 기자로 그리고 현직 의원일 때 북한에 있는 백두산의 모든 루트를 다 섭렵하신 북한 전문 기자 안용환 의원님. 네. 김정은이 배지를 띈 이유. 일단은 나 이제 좀 자신감이 있다. 더 이상 아버지, 할아버지의 북한에서 유은 통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유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은에 따라 통치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쓰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난 독립한다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연 저게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2013년도에 김정일 부인이 이설주 아닙니까? 예. 이설주가 시아버지인 김정일의 2주기 기념식에 이 배지 안 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상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언론 또 일본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예. 자, 이설주가 왜 이러냐. 김정은이가 드디어 독립할 선언 아니냐 하랬더니 그 다음 이설주가 달고 나왔습니다. 아, 달고 나왔군요. 아마 우리 모두를 보고 아마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저를 보도하니까 김정은도 갑자기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달고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어찌됐든 현재 횟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뭐 실수도 아니고 일회성도 아니고 상당히 장기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북한에서 이 김일성 배지가 상당히 의미가 커요. 북한 우스갯소리로 비가 내리면요. 머리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부터 가리고 뛰어야 된다. 그래요? 왜? 배지를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수령님 비 맞으시니까. 그렇죠. 지금 저 배지가 4종류가 있거든요. 예. 당 간부들이 하는 배지, 군인들이 하는 배지는 김일성이가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예. 군복을 입은 배지.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은 이제 사각형이 아니에요. 원형이에요. 원형이군요. 그것도 차별하는 겁니다. 사각형은 이제 간부들. 계급을 나누는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해외 동포, 조총련 같은 해외 동포를 위한 배지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나라는 모든 걸 우상화시키고 모든 걸 상징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것도 심장에 닿는다. 왜? 김일성, 김정일의 영성을 항상 모셔다녀야 된다. 예. 그런 나라인데 이제 그런 영성을 김정은이 과연 벗어날 것인가? 예. 그것도 참 관심사입니다. 네. 배지에 일단 2명이 들어가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배지를 좀 네. 크게 늘리든가 한 명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좀 억지로 밀어넣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의 사진, 특히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진 속 표정, 건강 상태, 배지 등은요. 실제로 우리 정보 당국에서 북한을 분석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정 의원님, 방금 안용환 의원의 이 분석 들으셨는데 김정은의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홀로쓰기 행보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지난번에도 우리 그 교과서, 우리 말하면 교재 연구에 예. 그 김정은 자신에 대한 우상화 자료가 들어갔다 하는 얘기도 보도해 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 김일성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르게 할아버지 아버지를 갖다가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예. 이런 식으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또 작년에도 한번 보도해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 아니 중국 같은 경우에 집회에는 모든 집회에 마오쩌퉁의 얼굴이 들어가 있거든요. 북한에도 집회에 이제 북한의 그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집회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아버지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빠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행보이고요. 본인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통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완전 젊은 지도자니까 나는 나만의 다른 어떤 리더십의 스타일을 보이겠다 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유언을 벗어나거나 자신감의 발로라기보다는 난 이 두 사람을 다른 길을 가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의 표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북한의 변화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배지가 있다 없어진 경우고 이번에는 없다가 생긴 경우인데요. 박윤진 대변인께 좀 기사 소개를 부탁드릴 건데 북한의 스포츠 경기, 이 축구 경기 때 원래는 없었는데 북한 기업 광고들이 대거 등장을 했다라는 뉴스 들어와 있는데 어떤 소식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미얀마하고 했죠.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북한도 피파의 정식 회원으로 지금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 이번에 평양에서 지역 예선전이 열렸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 잘 못 보던 장면들 저 뒤에 나오죠. 시뻘겋게 해서 북조선 화장품, 개성 고려인삼, 연못무역, 라선 대웅무역회사, 조선금강그룹 등 북한의 무역회사와 연합 기업소 등의 광고판 10여 개가 쫙 나온 겁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광고가 뭡니까? 홍보가 뭡니까? 자본주의의 최첨단, 최천병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고를, 기업 광고를 저렇게 한다. 그리고 외부에 노출되는 저 장면들 일부러 왜 했을까? 첫 번째로는 저 기업 광고를 통해서 그동안 좀 이렇게 어려워진
그 북한의 어떤 그 외화벌이 이걸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철강이나 석탄 이런 것들을 중국을 통해서 많이 팔고 그를 통해서 무역을 통한 외화벌이를 많이 했었는데요. 대중 수출이 좀 어려워지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경기장에 북한 기업은 물론 뭐 외국 기업 광고판도 이렇게 내놓으면서 좀 이렇게 무역에서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예. 외화를 좀 벌어들이는 이런 것에 스포츠, 월드컵 이 경기장에서 광고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안 의원님, 저렇게 북한이 본인의 이제 북한 회사들을 넣으면 뭐 좀 효과가 있습니까? 광고하면 누가 투자합니까? 일단 저건 지금 해외 사실 이제 월드컵 경기는 아무리 조그만 나라의 경기를 하도 전 세계에 팔립니다. 예. 전 세계 스포츠 관련자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사실 광고야말로 가장 자본주의적인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광고 필요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중앙 정부에서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광고를 했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권역 내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굉장히 광고판이 좀 세련돼 보이죠. 김정은은 해외에 굉장히 문화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기장도 외국처럼 좀 세련돼 보여서 평양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고립된 나라가 아니다는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이미지적 개선 차원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기업을 할 만한 나라라는 걸 굉장히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해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가장 전 세계 투자자들이 북한에서 의심하는 것은 북한에 가서 투자가 되는 거야? 기업 할 만한 나라야? 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데서는 저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한도 인간 사는 세상이고 기업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광고도 좋은데 제가 북한이라면 우리 개성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열심히 땡깡 안 쓰고 잘 돌아가게 협조하는 게 가장 큰 광고일 것 같은데 김정은이 그 생각은 못하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를 이어서 공직에서 만나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데 과연 누굴까요? 다음 도직구 신문입니다. 자, 김현웅 신임 법무부 장관 아버지가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고요? 자, 박윤지 대변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가면서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김영훈 법무장관이 임명됐는데 아버지의 인연은 또 뭡니까? 어제 이 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자 때문에 하루 종일 몇 가지 좀 뭐 관심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기수역전. 법무부 장관이 누구 지휘하죠? 검찰총장을 지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총장 김진태 총장이 이분보다 2기수가 위에요. 후배가 선배를 지휘해야 되는 상황. 근데 김진태 총장은 저 계속 화납니다. 쿨하네요.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기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쭉 하겠다. 두 번째, 출신이 호남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 들어서 호남 인사가 계속 역차별이란다. 완전 차별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었느냐 했는데, 이번에 좀 지역 배려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느낌 때문에 약간 말이 있었고요. 이것과 연관돼서. 세 번째. 김수 전 국회의원. 아버지신데요. 이분이 예전에 그 호남 쪽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선은 무소속으로 되셨으나 바로 입당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선거 기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어떤 감옥소 신세를 지고 계셨는데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옥중 당선 돼가지고요. 공화당으로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공화당과 인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 이런 게 있는 거고 이제 본인도 이렇게 딸인 박근혜 대통령의 밑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게 됐네라고 하는 그런 인연들이 뭐 언론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 아버지 때부터의 인연이 대를 이어서 이어졌군요. 다음 뉴스도 저희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만나보시죠. 자, 뜨거운 이슈입니다. 문단 자정이냐 아니면 검찰 수사냐. 신경숙 씨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긴 했는데 정작 신경숙 씨 본인은 이렇다 할 말이 없어요. 배승 변호사님. 네, 신경숙 씨는 말이 없고 오히려 문학인들이 이거 반대 찬반 여론이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그 현택수 한국사회문화원장이 지난주에 고소를 했죠. 서울중앙지검에 표절 논란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인 겸 소설가 이응준 씨가 각 언론사에 자료를 뿌렸습니다. 이 문학의 일은 문학의 일로 다뤄져야 된다. 검찰 조사를 반대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문학 내에서도 무슨 소리냐, 같은 것을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작가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또 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찬반이 있군요. 네, 거기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나와지면서 문학계에서는 긴급 토론회까지 열리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표절십이 표 안 나게 가져오는 표절 같은 경우는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도둑질이다. 생각의 도둑질이죠. 그거에 대해서 도둑의 한 당사자는 말이 없고 또 우리가 그 대중가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심판을 하잖아요. 광고 부분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거는 짧고 우리가 쉽게 보이니까. 그런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긴 문장을 읽다 보니까 사실 어디를 발췌해서 이걸 표절했다고 시비 가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는 이 가수들도 그런데 가수가 노래 표절하면 그 곡 안 부르죠. 창피해서 그거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신경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 출판사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이 부분은 정말 좀 창피한 일이고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문학계에서 이렇게 찬반 양론이 널리는 것도 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단에서 자성이 안 될 것이다.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이게 거죠. 침묵의 카르텔로서 지금까지 온 이유가 바로 이렇게 문학 내에서 자정작용을 하자. 또 어떤 부분은 또 이 출판사에 대해서 좋게 보여야 되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좀 이런 거를 좀 파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 어떠세요? 역시 변호사답게 범찰을 법에 심판하면 받아보자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평론가가 이응준 씨인데 이응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문학의 일은 문학일로 다뤄져야 한다. 신경수리의 표절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반드시 즉각 처리돼야 한다. 미개사회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식이면은 사건이 변질이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원망과 증오만 남을 것이다. 사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배 변호사 얘기도 맞습니다. 이게 표절이란 그 논란이 본인이 침묵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요. 사실은 이건 문학은 문학과 평론의 일로 다뤄지는 게 좋고요. 저 이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그 마광수 교수가 즐거운 살아라는 그 파동이 있었습니다. 음란 소설로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이 돼가지고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이런 소설로 작가가, 교수가 감옥에 가야 되느냐. 그때 제가 이문열 선생이 쓴, 신문에 쓴 기고문이 생각이 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마광수고 그 작품, 그 말도 안 되는 작품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마광수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힘을 보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은 달라도 이 문학계의 일은 문학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선진사회고 문명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모든 이슈의 사법화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치인들 문제 생기면 검찰을 고발하고 이번 건도 검찰 고발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스스로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겁니다. 사법부는 과학을 처리하는 거예요. 하수구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 문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특히 처리해야 되고 이번에 문단에서 표절의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음악 같은 경우는 2소절,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고 해요. 학계에서는 6개의 단어가 계속 나오면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문단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 게 문단 스스로 자정을 하고 이슈의 사법화는 막아야 됩니다. 모든 이슈의 사법화는요. 결재해지라는 말이 있죠. 표절이 맞다라고 신경수 씨 본인과 출판사가 인정을 하고 표절 인정된 출판은 걷어들이는 그런 결재 해지 조치가 있어야 문단 자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보고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월요일답게 제가 선택한 휘나리 기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미국 대륙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시 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의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딜런 루프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 범인 루프가 재판에 나서자 이 사건으로 숨진 흑인 9명의 유족들이 직접 방청석에서 범인에게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할지 다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지.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프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를 용서한다.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자 재판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 릴레이는 계속됐어요. 이전처럼 난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힘겹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범인도 결국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자신의 범죄를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은 이렇게 기사의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미친 생각을 품고 찾아왔지만 이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하고 사랑하고 있다. 이 흑인 피해자 가족들의
정말로 위대한 용서와 그 사랑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와 묵직한 도식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First you both go out your way and the vibe is feeling strong and what's small turn to a friendship turn to a bond and that bond will never be broken, the love will never get lost.